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비스 접점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서비스 접점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서비스 접점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것이 서비스 접점의 삼각구조이죠. 서비스 접점의 삼각형의 형태에서 조직과 종업원과 고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조직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기업이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종업원이죠. 접점에 종업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객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 접점의 삼각형의 구조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즉, 조직이 이 접점의 삼각 구조를 지배할 때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예, 조직과 종업원의 관련성, 그 다음에 조직과 고객하고의 관련성의 특성이 이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종업원과 고객에 관련돼서는 인지된 통제라 그랬어요. 인지된 통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종업원의 관점에서는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 다음에 수월하게 일을 하려면 종업원이 제시하는 규칙에 고객들이 잘 참여해주고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이제 원칙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종업원 입장에서는.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별적이거나 다른 행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고객과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 고객들은 바로 뭐냐면 종업원의 지시와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둘 간의 종업원과 고객 간에 대해서 어디에 알려져 있는, 인지되어져 있는 고객이 종업원의 지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고, 종업원은 또 고객의 특성을 알아서 인지되어져 있는 방법대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이 둘 간의 이 파워에 대한, 이, 파워에 대한 어느 부분이 이 파워를 갖고 가냐, 이거에 관련된 그러한 그 하나의 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접점의 삼각형을 지배할 경우, 그 다음에 종업원이 지배할 경우, 고객이 지배할 경우,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종업원과 고객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접점의 삼각구조, 조직, 종업원, 그 다음에 고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삼각형의 구조에 대한 특성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뭐냐면 서비스 접점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정보 기술이에요. 정보 기술, 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은 서비스라는 것이 노동집약적 서비스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꿔 얘기하면 후진국형 서비스죠. 노동집약적 서비스가 최근에 나타나는 선진국해 고도화되어져 있는 산업이 발전되어져 있는 서비스 경제가 굉장히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그러한 조직에서는 이 정보 기술이 서비스의 혁신과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에서 이 접점이 이제 이 정보 기술이 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접점의 유형이 나옵니다. 뭐 기술 지원형이라든지 기술 도움이라든지 기술 연결, 기술 생성 뭐 이런 여러 형태로 굉장히 다섯 가지의 이러한 서비스 접점의 정보 기술이 이제 결합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 이 서비스에서 이 기술에 관련되어져 있는 정보 기술이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면서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변화가 온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술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가 말하는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 시스템,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반영되는 거죠. 전달 시스템에 반영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노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노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여기에 혁신적인 기술이 결합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이 결합돼서 전체 어디게 되냐면 서비스의 전달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겠죠. 기술이 결합되면서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면대면으로, 면대면에서 나타나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중간에 정보기술이 결합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향상시키는, 고객의 이용자의 어떠한 비헤비어 패턴을 더 잘 인지하게 하고 고객한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극단적으로 정보기술이 쓰여져 있는 이러한 셀프 서비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전달하는 과정에 극단적인 이 서비스 표준화는 바로 뭐냐면, 공급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전달하는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하나하나씩 다 컨트롤링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극단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다가 고객이 참여해서 거기에 프로세스를 맞춰가면서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 공급자가 제공하는 프로세스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궁극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셀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 기술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데, 특히 정보 기술이 결합되어져 있는 셀프 서비스의 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서비스 제공자의 동기, 음, 즉 더 많은 이득과 고객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라는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그러한 니즈, 동기에 부합되고, 두 번째, 소비자의 또 이득이 또 거기서 나타나겠죠.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이용자 스스로 무엇을 특화시켜서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게 만드는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셀프 서비스의 주요 동기는 바로 비생산적인 활동에 지불하는 노동 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공급자들한테 이용자들한테 공급자들이 어떠한 특이한 무엇을 해준다든지, 고객의 어떠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개별적으로 다 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뭐냐면 일종의 노동 비용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 즉 공급자가 셀프 서비스를 자꾸 이걸 활용하려고, 정보기술 결합된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비생산적인 활동에 지불되는 노동 비용을 제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제 콜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콜러들이 이제 그 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인바운드 콜이 들어오면 일일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코스트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고객 한 명당 건당 보통 이제 외국 사례긴 하지만 $7 정도의 비용이 된대요. 이제 고객과 이제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대응해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불되는 비용이 건당 $7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요렇게 온라인에서 그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뭐 FAQ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그러한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온라인에서 조회를 보면 거기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FAQ라든지 뭐 고객의 기존에 있던 유사한 다양한 질문. 여러분 챗봇 같은 것들도 어떤 거예요? FAQ, 주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거잖아요, FAQ가.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DB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챗봇이에요. 이게 FAQ의 발달된 버전이 바로 챗봇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고객들의 상담과 응대하는데 상담원들이 장비를 갖추고 실제로 전화 상담해 가면서 이 사람들의 개별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고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하는 이러한 상담이 콜당 $7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이걸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건당 10센트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즉 바꿔 얘기하면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어떠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콜센터에서 조회를 한다.
온라인에 고객센터에서 조회를 한다든지 기존에 다양한 나타나 있는 정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조회를 하면 충분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에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게 되면 실제로 10센트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드니 공급자 측면에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비생산적인 활동, 이 비생산적인 활동을 단축하고 고객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전체 딜리버리에 대한 코스트를 확 획기적으로 다운시키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또 고객들이 셀프 서비스를 시행하거나 이걸 또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선호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특화되어져 있는 구체화되어 있고 명확하게 되어져 있는 이러한 고객화의 어떠한 특성 같은 것들이 거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하면서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을 다 상담이 이제 찾아가지고 정보를 탐색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 DB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뭐 챗봇 좀 더 진화된 FAQ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FAQ에서 챗봇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객화의 특성.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죠. 그죠? 사람 같은 인공지능. 사람의 흉내를 내는 인공지능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면 고객님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십니까? 라고 이제 딱 다시 또 되묻고요. 그래서 점점 고객과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바로 상담원을 이제 비로소 연결하게 하는 1차 스크리닝을 정보 기술을 통한 챗봇이라든지 FAQ를 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차로 이제 대면 이제 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상담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되는 것들이 이제 상당수가 많죠. 이게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고객화의 어떠한 특성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편리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고객한테 기다리고 뭐 상담센터에서 기다리고 뭐 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조회하면 바로 나오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의 이게 이점이 있는데, 이제 이게 또 하나 이게 양날의 이게 검 같은 거죠. 이게 한쪽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거나 이러한 정보 격차 모델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 인포메이션 디바이디드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의 격차가 실제로 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획득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좀 나이가 들더라도 이러한 정보기기나 정보를 찾고 탐색하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하는 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세대들이나 그러한 특성들. 무조건 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하게 이렇게 상담원의 대면이 아니라 콜센터에서 인적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 상담원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그분들한테는 요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의 기류에 서 있는 거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셀프 서비스가 자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이 셀프 서비스가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휴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과 왼쪽으로 가는 방향에 따라서 전달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생산 운영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대량 생산. 이쪽으로는 이제 고객화가 되는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일정 부분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표준화되어져 있는 서비스를 가겠다는 얘기는 고객의 맞춤식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일정 부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보다는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한 측면에서의 우리가 전략적 포지셔닝을 우리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로 갈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비스 업종이라는 것이 사람 간의 상호작용 중심에서 상호작용, 즉 면대면 또는 어떠한 전화를 통하거나 이렇게 간접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에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정보 기술이 들어오고 셀프 서비스로 기계가 정보 기술이 나를 이해하면서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레커멘데이션 추천해 주고 나한테 최적화되어져 있는 어떠한 서비스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더 이제 진화되고 이제 맞춤식 서비스라는 것이 그렇게 퍼스널리제이션 고객화되어져 있는 특징을 자꾸 이제 맞춰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보 기술을 이용한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이게 이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합니다.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SST라고 그냥 줄여요.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것이 서비스 업종에서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SST라는 것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업 분야에서 노동력 중심으로 내가 삽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고 고랑을 파고 했던 이 노동력이 농어 그 밭 고랑을 파주는 동물의 근육을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트랙터라든지 다양한 농기구들이 나오면서 기계가 이제 노동력을 이제 대체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서비스, 농업 같은 것들도 사람의 노동력 중심에서 그다음에 소나 말 이런 것들을 이용했죠. 그죠? 그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아예 그것보다 더 체계화되어져 있는 농업 기계 도구가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됐고 제조업은 어때요? 인간이 노동력을 써서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서 이제는 점차 어떻게 돼요? 인간이 노동력의 변동성이 커지니 인간의 노동력을 통제하면서 반자동 기계, 자동화 기계, 인공지능 로봇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제조 현장에서 고도화되어져 있는 전문 설비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뭐냐면 노동력이 이탈한다는 거예요. 직접 노동력이 이탈하면서 자꾸 어떻게 되냐? 농업이나 제조업 측면에서의 이러한 혁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비스도 대면 중심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서 정보기술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러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더라. 이게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ST에 관련된 것들은 농업과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계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건 똑같이 서비스 업종에서도 적용되고 있더라. 이게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고 서비스 업종 삼각 구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는 앞서서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보고 뭐 지배 구조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뭐 서비스 접점의 지배 구조가 현장 직원의 재량권과 고객의 선택 사항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서비스 조직이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파워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종업원들한테 통제하는 거죠. 종업원을 통제하는 거예요. 서비스 조직이 파워를 갖고 있으면 종업원을 통제해서 표준화되어져 있는 업무만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을 강조하겠죠. 그죠? 이게 그다음에 서비스 조직이 파워를 갖고 전체 통제한다는 얘기는 표준화되어져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적 방향성.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프랜차이즈 서비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있죠. 바로 뭐예요?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는 거. 건강검진하는 단계가 있죠. 줄 서가지고, 뭐,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뭐, 저기, 그 다음에 뭐, 가슴 사진 찍고, 뭐, 그 다음에 뭐, 문진하고, 몇 가지 이렇게 쭉 차례대로 이렇게 일렬로 쭉 프로세스 지나고 나면 건강검진 딱 끝나는 형태.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 그냥 그런 형태. 이게 바로 생산 라인 방법이죠. 이게. 현장 직원이 서비스 업점을 지배하는 경우는요, 바로 뭐냐면, 고객의 이 조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이제 현장 직원이 서비스 업종을 지배하기 때문에 권한이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니까 권한이 강화되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권한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에다가 치중을 하냐면
고객한테 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객에 대한 통제권을 하락한다는 얘기는 고객의 파워가 실려 있는 거죠. 고객한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장 직원이. 현장 직원이 내가 중심이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즉 현장 직원, 접점 직원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권한과 그 사람한테 자율적인 책임감을 주어서 고객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현장 직원을 통제하는 조직, 즉 현장 직원이 권한이 없으면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요. 그죠? 즉 바꿔 얘기하면 현장 직원이 매뉴얼처럼 움직여서 거기에 딱딱딱딱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이 규칙을 정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 종업원이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고객이 어떻게 돼요? 현장 직원한테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접점 직원한테. 반대로 접점 직원이 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고객 통제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고객에 대한 통제권이 하락하면서 신뢰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나한테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나한테 들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직원에 대해서 신뢰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이게. 그다음에 뭐 고객이 서비스의 접점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표준화 형태죠. 사실은 극단적인 표준화 형태는 바로 뭐예요? 고객이 서비스 접점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표준화는 접점에서 고객이 종업원이 없어요. 그냥 비대면으로 어떻게 돼요? 매뉴얼만 이렇게 쫙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뭐 키오스크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내가 다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지배하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다,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이제 셀프 주유소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차를 앞에 거다 파킹을 시킵니다. 그죠? 원래 셀프 주유소에서는 여러분 직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직원을 없애는 게 사실은 없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직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해외여행 가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그런 데 가보면 어때요? 뭐 가스 스테이션, 이 저기 주유소 같은 데 딱 들어가면요, 각 레인별로요,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와가지고 체크하고 계산하려면 저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유소 안이 조그만 매점 같은 것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 슈퍼마켓 같은 거를. 이게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계산하면 몇 번 레인이다, 나 몇 번이다, 너 저기 가스 스테이션 저 몇 번 레인이라고 딱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금액이 딱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와 가지고 뭐 카드를 받아 갖고 와서 그 앞에서 카드를 결제해 주고, 뭐 크레딧 카드를 받아서 뭐 왔다 갔다 해 주고, 이런 직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없어야 되지 맞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극단적인 표준화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 고객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와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는 이제 고객화된 서비스하고 양극화 현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한쪽은 바로 뭐예요? 맞춤식 서비스가 되고, 하나는 극단적으로 셀프 서비스가 되겠죠. 고객한테 극단적으로 다 맞추는 거. 하나는 공급자가 정해준 규칙의 프로세스에 고객이 다 맞추는 경우. 이게 극단적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형사 사건에 대한 변론은요, 변호사가요, 나의 죄를 약하게 만들려고 계속 나의 상황을 디펜스 해주잖아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나한테 맞춤식 서비스가 되겠죠. 셀프 주유소는 어떤 거예요? 고객이 그 셀프 주유소에 시작하는 프로세스 버튼부터 누르는 것부터 정해진 거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카드부터 먼저 넣고 싶은데 카드 넣지 말래. 넣는 순서가 있죠. 어떤 형태로 하라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바로 서비스 접점 구조에서 균형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서비스 조직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서비스 조직. 이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이 되게 아주 저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조직의 문화라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내가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회사의 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나한테서 손만 필요로 한다. 나도 생각하고 있고 사고할 수 있고 나도 아이디어 낼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부장님, 이런 사람들은, 간부들은 나한테 손만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간부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생각하지 마. 시키는 일이야 제대로 얘기해. 응? 제대로 해. 이런 일은 제대로 해. 이런 거가요. 바로 조직의 문화예요. 그런 조직에서는요. 혁신이라든지 종업원의 조직 참여도나 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몰입하고 하는 이 종업원 충성도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조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러한 위계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특히나 서비스 업종에서는요,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이게 참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조직 문화라는 게. 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 조직의 문화라는 것을 여기에 봤더니 조직 문화라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믿음이나 기대의 형태, 다른 조직과 구별할 수 있는 전통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여러분 삼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우리 삼성 한번 해보세요. 삼성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삼성하면. 삼성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굉장히 스마트함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 관리의 삼성,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삼성 스포츠, 삼성의 야구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배구팀이나 이런 사람들 유니폼이 어때요? 삼성 깃발은 어떻습니까? 유니폼은 어떤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이게. 그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차가운 이성이죠.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력.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바로 그 삼성이라고 하는 조직의 문화예요. 굉장히 차분하고 이게 그러면서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기업 활동이 시작되면서 기업에서 창업주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바꿔 얘기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엘리트예요. 이게 음.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인텔리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현장을 나갈 때는 항상 자켓에 넥타이를 메고 아주 깔끔한 정장으로 쫙 입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공장에 갈 때도 항상 이병철 회장. 이게. 그러면서 이 회사 내에서의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니들이 열심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은 열심히 회사에 충성을 해서 일하고. 그게 답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보상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끄러운 것들을 굉장히 시끄러워요. 소란스럽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자분자분하시고 굉장히 조용하고 하지만 철두철미하신 그게 고 이병철 회장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의 그 전형적인 성향이었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삼성의 하나의 시대와 시대를 흘러내려오면서 공유되어져 있는 공유되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삼성하고 또 유사한 기업이 또 있죠. 현대 어때요? 현대. 현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현대하면 딱 떠오르는 CEO 있죠, 그죠? 훌륭한 아주 경영자. 음, 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장파죠. 음, 현장파예요, 막. 현장에 가가지고, 임자 한번 해봤어, 그거?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 막 이러면서, 어?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디구르면서 같이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하는 전형적인 현장 중심형 관리자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현대 직원 딱 저기 모집할 때는 현대하면 생각하는 게 불도우죠. 뭐 삽 이런 거 막 생각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현대 직원들 모집할 때는 여러분들 뭐 똑똑하고 그런 거 사람 안 뽑고 응? 근육 좋고 막 허벅지 근육 두껍고 막 이런 사람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하지만 이병철 회장과 달리 정주영 회장이 갖고 있는 현장 중심, 뚝심, 밀어붙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유되어져 있는 기업의 가치고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창업주의 이러한 특성들이 시대와 시대를 머물면서 같은 조직 내에서의 공유되고 합의가 되는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지는 거죠. 서비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종업원들을 어떠한 형태로 인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회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접점에서 고객과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접점의 직원을 굉장히 하찮게 보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서비스 기업들은요, 직원들을 정말로 일종 부속품처럼 여깁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서비스는 접점에서의 고객과 상호작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점에서 종업원을 얼마만큼 더 차별적인 권한과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임시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자율권이라든지 현장 직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회사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우리 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현장 직원이 고객이 뭐라고 했다고 현장 직원한테 간부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빨리 용서 빌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갑질인이 많이 해가지고 우리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거 많죠. 그렇게 현장 직원을 만약에 보호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현장 직원이 그 조직에 그 기업에 충성심을 갖고 정말로 애착을 가지면서 내일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이러한 특히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러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고객 응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당수의 많은 것들이 이 프로세스 과정 중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점에서의 직원이라든지 고객과의 어떠한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든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리뉴얼 한다든지 프로세스의 설계 방법에서 종업원과 고객의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하는지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고려하는 그러한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제조하고 서비스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페덱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 재량권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덱스 사례는 이런 거예요. 페덱스의 어떤 직원이 이제 그 공동주택에 이 밖에 이제 이렇게 택배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택배 박스가. 근데 택배를 붙였는데 택배가 그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 택배가 그 박스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배달을 할 수가 없어서 페덱스 직원이 그 배달하는 택배 박스 전체를 트럭에다 싣고 회사로 와서 배송하고자 하는 그 물품들을 다 이렇게 다시 재포장을 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다 갖다 놓고 다시 트럭에다 실어서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페덱스의 배달 직원들이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이 배달 현장에서 일하는 배달 직원의 무용담이 되는 거죠. 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도 했어. 막 이렇게. 그래서 접점 직원한테 그러한 어떠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조직의 어떠한 이 가치를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권한이 위임되려면 각각의 이 직급에 맞는 이 직원들이 새롭게 이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권한을 위임할 때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중간 관리자, 과장부장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감독하잖아요. 밑에 있는 부하들을 감독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관리 감독의 역할에서 뭐로 바뀌냐면 지원자예요. 어, 시니어 그룹인 거죠. 업무를 통해서 부장, 과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시니어 그룹이 돼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즉,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지원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현장 직원들은요,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래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현장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할수록 백오피스에서 다양한 고객 정보나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 시스템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어디냐면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슨 회장이 했던 방법입니다. 현장 직원이 빠른 대처를 하고 고객이 맞춤식 서비스를 하려면 그 사람이 거래했던 모든 거래 정보라든지 이러한 특성들을 백오피스에서 현장 직원에 있는 접점의 직원한테
컴퓨터에다 딱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현장 직원들한테. 그래서 고객 번호를 누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컴플레인을 했었고, 어떠한 주로 어떤 항공권을 구매했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의 불만을 자꾸 얘기하면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력이 쭉 다 나와요. 그걸 보고 이 사람한테 맞춤식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슨 회장은 참 잔소리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다만 뭐만 해줄 거다? 정보 시스템을 지원해줘라. 현장 직원한테. 더 잘할 수 있게 더 많은 정보의 권한을 주고 그 정보를 통해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고민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걸 통해서 권한을 창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한 업무 수행자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창의적인 고객을 응대하고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러한 업무 수행자를 되는 거죠. 그럼 CEO는 어떻게 될까요? CEO는 결제도장 받고 회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한 관리자의 측면에서 진짜 최상의 고위 관리자의 측면에서 뭐로 변환되냐?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전략의 이 추진자입니다. 예. 그러한 전략을 중간 하부 단위로 확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군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장님이 나를 따르라, 저 산으로 따르라, 그 저 산으로 따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중간 관리자와 하부 관리자들이 그 산을 다 쫓아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권한임을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종업원, 관리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것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여기 여러분들한테 정보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고객의 비헤비어 패턴과 고객의 ROI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서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스코어링 시스템 갖고 고객 등급화시키고 차별적인 가치 제공해 주는 거. 고객 관계 관리 CRM이죠. 이게 그죠? CRM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뭐예요? 고객을 갓난아기 때에 있는 고객을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세일즈맨까지 이렇게 브리딩 애기한테 젖을 먹여가지고 길러내듯이 고객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월급 받지 않는 세일즈맨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CRM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용자들한테 이 고객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요. 수없이 많은 고객들이 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동네 구멍가게는 직원 수가 고객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 웬만하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뭐 10,000명, 10만 명씩 오는 이런 고객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요즘에는 바로 뭐예요? 빅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어,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과 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고객 스코어링 시스템, 고객 등급제 같은 거 매기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CRM의 하나의 패턴이 되겠죠. 이게 현장 직원에 대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 직원을 대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고객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러한 직원들은요, 일반적으로 성향이 어때요? 맞아야 돼요, 이게. 성향이 맞아야 됩니다. 이 성향이 맞지 않으면 고객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AS 센터나 고객 불만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리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면 맨날 뭐 이거 망가졌다, 이거 나쁘다, 이거 바꿔달라 계속 컴플레인이에요. 그거를 듣는 직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성향이 이러한 남 얘기 잘 들어주고 고객 친화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좋아요. 실제로.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힘든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발할 때 어떻게 되냐? 현장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냐. 이렇게 해서 막 롤플레이, 역할 분담해가지고 상황극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객이 당신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역할 연기 같은 것들. 롤을 주고 상황에 맞춰서 한번 응대해 보시라고. 그래서 막 콜센터 같은 데서 보면
악성으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객 접점에서의 고객 컴플레인 센터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어떠한 이러한 모습, 행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롤플레잉도 시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 배치되는 직원들을 선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 노동자를, 그러니까 리츠 칼튼 호텔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츠 칼튼 호텔에 그 룸 클렌징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에서 내가 만약에 3박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하루 박 1박 끝나고 나서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내가 바깥에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면 이제 룸을 이제 딱 클렌징 서비스를 딱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클렌징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한테 이제 고객들이 항상 존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말하고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막 굉장히 하찮게 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이니까 건강검진에서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 클렌징 서비스를 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대응하는 이런 직원들이 위암 발생률이 일반 직원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조가리 하는 거죠. 이게 위암 발생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이직률이 높아져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어, 존경받지 못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회사 내에서. 간부들도 우리한테,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막대하는 것 같고, 간부들도 막대해, 고객들도 막대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이건 내가 여기서는 뭐 거의 뭐 하찮은 사람으로 인식되니까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몰입도나 일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니까 이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직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서비스 품질이 하락합니다.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니까 고객의 서비스가 나빠져서 고객이 이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업무를 계속했던 숙련자가 계속 남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르는 말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어, 회사 내부에서도 접점 직원들한테 레이디 앤 젠틀맨, 음, 이 레이디 앤 젠틀맨 이런 형태로 호칭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집안에서요, 저 안에서 새는 바가 이제 바깥에서 샌다고, 막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해 회사에서 직원들이, 간부들이 우리 접점에 있는 직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존경하고 존댔으면서 함부로 안 하는데, 과연 고객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호칭을 바꿔주고 이렇게 응대함으로 인해서 더 이 사람들, 남들 보는 앞에서 더 존대 써주고 대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현장 직원들한테 더 회사에서 내가 아직까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어떻게 이 회사에 내가 충성하리라, 이렇게 충성도, 몰입도, 업무에 대한 몰입도, 이런 것들이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이직률을 낮추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쨌든 현장 직원을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스케치라든지 롤플레잉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특성, 역할 분담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접점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고객과 현장 직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도전 과제를 쫙 해서 보면 이제 문제 고객을 한번 볼게요. 문제 고객은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 규칙이 않고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해줘요. 막 이렇게. 그다음에 모욕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막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거. 그다음에 부적절한 행동, 예기치 못한 행동,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위배되는 추가적인 어떠한 자기만한테만 어떠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 문제거리들이에요. 다. 그죠?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랬을 때 현장 직원한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응대할 거야? 이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객에 대응하는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러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이러한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 이루냐? 예.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요 절차를 만들어 놔요. 요 절차대로 만들어서 이러한 요구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다 매뉴얼화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놔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외적으로 뭐 정말로 좀 거칠게 움직인다든지 고객 공급자한테 막 폭력적인 어떠한 뭘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러한 형태로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걸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서비스 실패 같은 것도 맡은 거예요.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경우로 인한 서비스의 실패. 즉 서비스의 실패라는 걸 보면 서비스 제공 불능이에요. 무엇을 요구했는데, 아유,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무슨 문제로 인해서 제공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스파게티 시켰는데, 음식에서. 오더를 받아서 주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방 안에서, 스파게티 병이 다 떨어졌대. 지금 스파게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스파게티 안 된대. 그래서 솔드 아웃 딱 나온 거야. 그래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스파게티가 재료가 떨어져서 지금 저기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제공 불능에 대한 서비스 실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패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요거 제공 불능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된 서비스 성과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스파게티를 시켰더니 한 시간 만에 나왔어, 스파게티가. 야, 내가 점심 식사하러 왔는데 주문 집어넣고 한 시간이 넘어서 스파게티가 나와버려서 화가 나버린 거야. 이런 경우 많죠. 그죠? 즉, 지체된 서비스 성과라는 건 바로 뭐냐면 정확한 시간 내에 딜리버리, 합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늦게 나오는 것들, 늦게 제공되는 것들. 이게 바로 지체된 서비스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정확히 제공됐는데 내 기대하고 전혀 달라. 엉망인 거야. 이게 뭐야? 아이씨, 이거 스파게티 이거 지금 맛없어가지고 도저히 먹지 못하겠는데? 이거 너무나 맛없어. 이거 면도 덜 익었어. 막 이런 것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서비스. 이게 서비스 실패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실패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대할 거야?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서비스 실패에 대해서 체계적인 매뉴얼 갖고 또 대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리커버리 되는 거죠. 리커버리에 관련된 복구에 대한 서비스 복구에 대한 피해 보상도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복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샀더니 그러니까 우리 마트에 이렇게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과일이라든지 뭘 이렇게 사게 되면 그 안에 과일 하나하나씩 썩은 건지 상처가 있는지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묶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묶음으로 사갖고 왔는데 먹으려고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사과가 안에 5개 들어있는 사과 중에 3개가 다 썩어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걸 이렇게 많이 썩었는데 왜 아까 내가 못 봤지? 이런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상품이 진열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고객이. 다시 이거 반품하겠다라고 하면 잘못된 상품의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5천 원 상품권을 예전에 주는 마트가 있었어요. 어떤 마트에서는 H로 시작하는 마트죠.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그 이제 서비스 실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공 불능에 대한 리커버리 전략이죠, 일종의. 어, 다음번에 우리 마트에 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쫙 이렇게 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체된 서비스 성과에서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것도 리커버리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죠. 이게. 그래서 들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성과에 따라서 복구의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체계화시켜서 대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게 고객의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결과를 방지하고 청렴결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텔에서 내가 내 호텔의 영업 실적이나 내가 뭐 보험 세일즈라고 합시다. 보험 세일즈의 영업 실적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고객과 만나서 충분히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자필 서명을 받아서 이제 언더라이팅 과정이죠. 계약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 계약 단계에서 자필 서명을 받고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업직원이 어떻게 돼요? 영업 실적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고객한테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설명하고 자기가 그냥 자필로 그냥 막 그냥 고객 이름 써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윤리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윤리적인 것들은요, 바로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 공급자가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하냐면, 금연실을 고객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실이 없어, 지금 우리 호텔에는. 근데 고객을 더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흡연실로 썼던 방을 그냥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컴플레인 하면 그때 비로소 다른 방으로 만약에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불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만약에 말 없이 그냥 쓰면 그냥 가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영업하는 사람이 저기 금연실 예약해가지고 뭘 했는데도 빈 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약을 받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뭐 저기 이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서비스 패키지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미끼 상술 써가지고 뭐 우리 호텔을 예약하게 되면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준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딱 가봤더니 진짜 공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뭐 10% 할인, 뭐 5% 할인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미끼 상술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저기 뭐 서비스 가입해가지고 이용했더니 아유 제대로 쓰려면 추가적으로 또 뭐 돈을 비용을 내고 추가적인 서비스 결제를 또 해야 돼.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비윤리적인 이 서비스 판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이게 직원들한테 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증제도, 서비스 보증제도 같은 거 많이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약을 했어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떻게 되냐, 공급자가 취소 못하게 된다든지, 뭐 정해져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하고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확한 표준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계약 단계부터 계약한 이후에 뒤쪽에서 뭐 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약서. 그래서 우리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런 것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뭘 요구한다면 이거는 비용을 차지해야 된다. 계약 단계부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고객한테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계산서를 뭐 확대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를 못하도록 현장 직원한테 윤리적인 이러한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조직적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를 조직 문화로 이제 이거를 인지시켜 줘야 돼요. 이것이 암묵적으로 그냥 아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더 강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겠죠, 직원들이. 이게. 그다음에 고객의 이제 기대와 태도에서 고객의 유형은 절약형 고객, 윤리형 고객, 뭐 개별화 추구 고객, 뭐 편의성 추구 고객,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본 거고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 속성의 중요성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뭐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 고객의 이제 태도에 대한 것들 보세요. 이제 서비스에 참여를 할 때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참여 시간의 정도예요. 이게 내가 만약에 프로세스에 만약에 들어갈 때 내가 셀프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그 셀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여 시간이 어때? 많이 걸리는 거야? 짧게 걸려? 이런 것들. 즉 고객이 이 태도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참여 시간 내가 직접 참여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짧어 이거 고려되겠죠. 그죠?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고객의 통제예요. 어떠한 내가 서비스에 참여해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받는데 셀프 서비스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셀프 서비스를 쓰려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상황에 대한 통제가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뭐 눌러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안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이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대한 고객이 직접 뭐 통제해야 되고 내가 뭘 다 해야 되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셀프 주유소에 같은 데만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직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름 넣을 때 셀프 주유소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리버리하게 약간 이렇게 이거 뭐 막 두리번거리면서 잘 못 쓰고 있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옵니다. 직원이 와서 눌러주지는 않아요. 말로 합니다. 고객님 그거 터치하세요. 밑에 있는 거 터치하세요. 뭐 터치하세요.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이게.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상황에 대한 고객 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효율성. 즉 고객이 접점을 지배할 때, 즉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참여할 때 고객들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 프로세스에 참여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참여 시간에 대한 것들, 프로세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내가 직접 통제해야 돼. 오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것들. 한 번도 안 해보면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문제.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돼? 편리해? 이런 것들. 인적 접촉의 정도가 셀프 서비스니까 이게 완전히 없는 거냐? 극단적으로 어느 특정한 부위에서 내가 고객석 인적 접촉을 내가 요청할 수 있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비스하고 관련된 위험.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해.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야. 그럼 두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셀프 서비스에 참여를 안 하겠지요. 그죠? 이 위험이 크면 클수록 손실이 크다는 얘기야. 이게. 그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노력의 정도. 내가 들어가서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내가 직접 무엇을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을 내가 이걸 서비스를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셀프 서비스에 참여하기가 두렵겠죠. 이것도 이제 고려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고객 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셀프 서비스는 참여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셀프 서비스는 낮아져요. 참여율이. 바꿔 얘기하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면 헤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유, 야, 나 몰라.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 저거 쓰기 너무 두려워. 그래서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공동생산자로서 고객 같은 경우, 아까 어떻게 된 거죠? 셀프 서비스. 아까 지금 우리 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조직이 접점의 삼각형을 지배할 때, 종업원이 지배할 때, 고객이 지배할 때, 지금 우리 고객이 지배할 때예요. 그죠? 고객이 지배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죠? 셀프 서비스. 그죠? 이용자가 직접 프로세스 들어오는 겁니다. 공동 생산자로서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각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예요? 전달하는 과정에 공급자가 만들어 오는 프로세스에 고객이 참여해서 그거 순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 생산으로서의 각본이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공급자가 정해놓은 프로세스에 우리 한번 셀프 주유소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셀프 주유소에 딱 내요.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터치 스크린 키오스크에 어떻게 돼요? 주유 시작. 딱 이래요. 시작하려면 이거부터 눌러야 돼. 이거 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유 시작을 딱 누르면 여기 뭐가 되냐면은 뭐 가솔린, 그 다음에 뭐 저기 디젤 뭐 해가지고 이제 경유, 경유 해가지고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딱 넘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금액이 이제 나오겠죠. 금액 얼마 이제 쭉쫙 이렇게 금액에서 뭐 얼마 집어넣고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다음 쫙 이렇게 넘어갔더니 뭐 포인트가 얼마야? 포인트 카드 있어요? 막 이게 물어봐 이게 참 이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이제 없음 누르면 이제 어떻게 돼요? 크레딧 카드를 넣으라 그래요. 그죠? 카드 넣고 뭐 주유 시작하면 이제 주유기를 갖고 와서 뭐 주유기를 열고 넣으세요. 이제 막 이런 순서가 막 나오겠죠. 이거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 생산자로서의 각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객이 각본을 따르는 경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화돼 있어가지고 단계별로 프로세스로 쭉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객이 각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중단이죠. 서비스 중단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고객의 포인트 카드가 있습니까? 딱 물어봐. 있습니까? 그래서 있음 누르거나 없다고 누르거나 이걸 뭘 눌러야 돼요. 누르고 이제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 뭐 누르는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으면요. 서비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화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다시 초기로 다시 가는 거야.
이게. 어.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생산자로서 뭐 저기 고객의 역할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거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받아서 음식 받아가고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한 다음에 다 쓴 이거를 이제 시통에다가 이제 버려가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리고 나가는 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학술대회 때문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 맥도날드 이제 그 햄버거 그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데요. 주문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제가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렇게 음식을 딱 이렇게 받아갖고 왔는데, 저기 받아갖고 와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는 좋아요. 이게. 근데 다 먹은 다음에 테이블 위에다가 남겨져 있는 저기 휴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 중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중국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 안 치워도 된다. 이거 치워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진짜로 내가 그 테이블을 두고 이렇게 와서 딱 봤더니 홀에 고객들이 나온 것들을 치워주는 직원이 있어요, 홀에. 이게. 이 일종의 문화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로컬에 의한 기준 같은 것들이 좀씩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는 또 그러한 문화도 또 이제 적용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에 제가 독일에 또 이제 저기 학술대회 때문에 독일에 이제 가가지고 학술대회에서 참석해서 거기서 햄버거 가게를 해서 햄버거를 이렇게 먹는데 메뉴를 주문했더니 이 메뉴가 나오는 그 접점 이제 그 주방 쪽에서 직원이 딱 갔다가 몇 번 고객을 날 딱 확인하고 거기다 내 테이블 거기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다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냐고 나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주문할 때. 이게 그래서 그걸 딱 그래서 아 여긴 또 이런 서비스를 또 해주는구나. 근데 매장이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너무 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맥도날드 가게가 아니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가게가.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지향성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원에 대한 직원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거 요약을 해줄게요. 제가 어느 은행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직원이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지점을 이용하는 그 각각 여러 가지 지점을 이용을 했겠죠. 이제 그래서 각각의 이제 지점에서 자기한테 이 서비스 제공하는 직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문지를 이렇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직원들이 서비스 점수가 높다라고 평가한 이러한 그 지점은요, 공급자들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고객한테 물어본 것과도 똑같이 고객한테, 즉, 공급자한테, 은행 접점 직원들한테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때? 뭐 좋아, 나빠. 똑같이 물어본 거죠. 하나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하나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때? 공급자 스스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공통점이 나왔어요. 이게.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공급자가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높다라고 인식한 높다라고 공급자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서비스면 좋지라고 평가한 그 지점일수록 고객들도 상대적으로 어떻다? 높게 평가하더라. 이게. 그래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에 충분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높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라고 느낀다는 그러한 지점의 직원들이 높을수록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도 어떻게 돼요? 그 서비스를 높게 인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만족 거울이라고 합니다. 만족 거울.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객과 이제 공급자, 직원이죠. 접점 직원이죠. 서로 만족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거울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종업원이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고객들도 높게 평가하더라.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연구해서 이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그래서 직원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직원 스스로 열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다음에 지점의 관리자가 서비스를 직원이 행할 직무상의 본분이다. 지점의 관리자가 니들이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야, 기본. 당신의 업무야, 그게.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지점. 이게 관리자. 그 다음에 고액 계좌. 돈이 많이 예치되어져 있는 고액 계좌들만 친절하고 차별적으로 대해준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던 지점들. 이러한 공급자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충분히 잘 훈련되어져 있는 창구, 텔러죠. 접점 직원이 있는 그런 지점들. 이게 그다음에 은행 지점에서 장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지점. 잘 된 지점에 이런 공급자들이 주로 어떻다? 고객이 높게 평가하더라. 음. 즉 어떻게 되냐? 직원이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들이 인식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더라. 만족거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족의 이원성에서 하나 이제 이렇게 거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로. 이게 그래서 높은 직원 만족도가 높은 고객 만족도로 연결되더라. 이게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직원들이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높은 이, 이 서비스 제공 역량, 이것을 인지하는 이러한 이 직원들을 보유한 지점에 대해서 그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울처럼 같이 어떻게 되냐,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직원들의 이러한 높은 만족도 수준이 어디를 표출되냐면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고객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나이더가 제시했던 이러한 연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종업원의 만족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들이 인지하는 수준도 높더라.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이 서비스 접점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를 뽑아라 라고 하면 아마 제일 중요한 걸 바로 이 서비스 프로핏 체인. 이게 서비스 프로핏 체인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 실제로 이제 서비스 기업에서 성공하는 서비스 기업의 특징들을 봤더니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옆으로 이렇게 좀 더 주면 이제 좀 더 이게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서비스 프로핏 체인이라는 것은 서비스 기업이 수익을 내는 연쇄 반응을 이제 구체화시킨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점에서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들이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굉장히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고객들이 계속해서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재구매를 연결하면서 기업의 ROI나 기업의 성장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서비스 프로핏 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고객이 자꾸 이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고객의 만족과 충성도를 먼저 만들어내냐. 이것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까 만족감을 봤지만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만족해야 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느끼는 그 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몰입도와 충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차별적인 가치와 고객 서비스에 이러한 차별화된
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즉,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상상,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고객을 접점 직원들의 만족을 높일 거고, 충성도를 높일 것이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만족거울처럼, 만족한 내부 종업원, 만족한 내부 고객이죠. 만족한 내부 고객, 직원 내부에 이 내부 고객이 만족해야지만 어떻게 되냐? 이 내부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지만 이 만족한 고객이 바로 여기서는 종업원이 되겠죠. 종업원이 예, 고객한테 기업의 바깥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한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다. 차별적 가치를 제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게 만들더라. 그러면 제일 첫 단계,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업에서는 결과로 나타나는 고객의 만족과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를 자꾸 고려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서비스 기업의 특징을 이 분석을 해봤더니 되게 재밌는 게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부 고객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그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몰입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조직과 업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적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궁극에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궁극적인 이게 선순환이다. 선순환 활동이다. 이게 선순환 활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부 고객에 대한 몰입도와 만족도 이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서 내부 고객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 사람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생산성, 품질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먼저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조직 내부적 선순환 활동으로 먼저 직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직원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바로 뭐로 연결되냐면 바로 고객한테 만족과 충성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무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서비스 기업에서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갖고 서비스 프로핏 체인의 특성을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직원을 선발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현장과 직무에 맞는 직원을 선발해서 거기다가 이제 정확하게 업무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게 되고 그 직무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작업장에 대한 이 설계, 즉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어떠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전달할 거냐, 이 프로세스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룬 성과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가치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영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충성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즉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인데 역량을 강화시키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어떻게 되냐? 그 기업에 대한 조직에 대한 내부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일종의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서비스의 패키지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고객한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차별적 가치. 이것이 또 기업의 그 궁극에는 재구매와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여기 나오는 거죠. 반복 구매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신규 고객을 창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 기존 고객들이. 그러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증대되는 서비스 프로핏 체인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선순환의 연결고리의 첫 번째 이 활동이 바로 내부 고객에 대한 투자와 내부 고객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내부 고객에 대한 투자 활동이 내부 고객에 대한 직무나 만족도, 충성도를 높이는 활동이 차별적인 서비스 가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기업에 어떻게 된다? RO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무적인 성과를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만족도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거하고. 연결되는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 프로핏 체인은 매우 중요한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서비스 프로핏 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내부 직원에 대한 만족도와 내적 품질을 강화시켜서 이거들을 높이고 차별적 서비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고객 만족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에이미 아이스크림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봅시다. 이 에이미 아이스크림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이 조그만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는 사실은 베스킨라빈스 3원보다 사실은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킨라빈스가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에이미 아이스크림도 미국에서 유명한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러한 저희 아이스크림 저희 가게입니다.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요 되게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 아이스크림에 먹으러 와가지고 쇼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에이미 아이스크림에서 이 신규 이제 파트타임 이제 직원을 모집을 하는데 어느 날 막 이렇게 삐에로 복장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직원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파스타임 일을 갖고 싶다, 일자리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점의 매니저가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라. 뭐 어떤 연락처나 뭐 개인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구체화되어져 있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앞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오느라고 그런 걸 아예 그냥 준비를 안 하고 온 거야. 심지어는 그 매니저한테 종이 한 장 있으면 달라. 종이 한 장 있으면. 그러면 내가 거기다 적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은 일할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매니저가 어땠냐면 종이를 찾아보는데 종이가 없어. 이게.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 있잖아요. 콘을 이렇게 그 가자로 돼 있잖아요. 가자를 이렇게 랩핑하는 종이가 있어요. 종이. 그 종이를 한 장 주고 거기다 쓰라고.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그 포장지가 되어져 있나, 에이미 아이스크림 그 포장지가 되어 있는 그 뒷면에다가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쓰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그거를 딱 제출했어요. 매니저 입장에서 봤더니, 이거 되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 에이미 아이스크림에 이거 굉장히, 특화될 수 있는 하나의, 이게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그 문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매니저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입사하거나 새로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아르바이트 이제 그 파트타이머들한테 다 그 종이에다가 이제 이걸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파트타이머로 일하다 보니까 앞에서 일을 하고 막 예를 들면 디제잉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디제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에이미 아이스크림에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유니폼도 없어요. 이 가게는 유니폼도 없고 그냥 자기가 입던 복장 그대로 얘기해. 그냥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을 하고 막 저기 자기가 했던 장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막 DJ 같은 사람은 음악을 틀어서 거기서 막 디제잉도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삐에로 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글링 해가지고 막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개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위로 던져요. 머리 위로 던져요. 그럼 저쪽에서 콘 갖고 막 그걸 받습니다. 이게 원뿔 모양의 콘으로 던지는 아이스크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아이스크림 떠가지고 막 던지고 막 그러면 그걸 콘으로 받고 막 이런 쇼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매니저는 그냥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근데 그게 이 에이미 아이스크림을 사러 부모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그 현장이
하나의 쇼장이 된 거예요. 극장이 된 거예요. 극장.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러 와가지고 그 앞에서 아이스크림 던지고 쇼하고 하는 그런 거를 구경하고 있다가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에이미의 아이스크림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에이미 아이스크림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고객들 저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뭐 최고다. 그래서 막 고객들한테 던지고 받으라고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여해가지고 막 진짜 막 너무나 재밌는 거죠, 고객들이. 그냥 아이스크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막 거기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쇼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직원들이 아주 천차만별의 개성이 강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획일화되어져 있는 에이미 아이스크림의 유니폼 입어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라는 그 가치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방법이 어쨌든 오케이 무조건 이게 그런 형태로 이 고객한테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방법을 허용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이미 아이스크림의 조직 문화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개방적이죠. 그죠? 이게 누구든지 와서 일할 수 있게 이게 정형화되어져 있는 이력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이스크림 포장 용지에다가 연락처하고 뭐 내가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적어가지고 그냥 내고 시간 맞으면 채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채용해서 일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에이미 아이스크림이 추구하는 직원들의 개성적인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삐에로 해가지고 막 저글링 같은 거 이런 거에 막 던지고 하면 잘 받아. 그럼 아이스크림 던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디제잉 하는 사람은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거기서 막 이런 것들이 저기 너무나 허용할 수 있게 그냥 그 조직적 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역할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한번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에이미 아이스크림에서 이렇게 자율적이고 이렇게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에이미 아이스크림에서 직원들이 채용하려고 할 때 직원들을 파스타이머들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물어봤겠죠. 그죠?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성향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에임 아이스크림에서 즐겁과 고객과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다면 허용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가 뭐가 돼요? 에이미 아이스크림에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고 기존의 아이스크림 가게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러한 측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에이미 아이스크림은 이러한 파괴적이고요. 개방되어져 있는 조직 문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서비스 접점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또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